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충분히 이용해 먹었어요. 누군데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을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희생이라니요. 맨날 시장 옷이나 입고 힘들게 사는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다는 건가요? 정말 웃기네요.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네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어머니를 건드린 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 아래에서 상처와 배신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가족을 위해서예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과연 옳았을까요? 며느리 민서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족의 신뢰와 사랑. 하지만 결국 빛을 찾게 된 가족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하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과 감정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입니다. 올해로 65세가 되었고 대한민국 광주의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처럼 분주한 도시는 아니지만 광주는 적당히 활기가 넘치는 곳이라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이곳은 봄이 되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가을에는 노랗게 물든 단풍잎이 거리를 덮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삶의 대부분을 보냈고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많은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따뜻함과 인내심을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항상 웃음과 행복만 담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과 고뇌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딸 윤지, 둘째 딸 수연, 그리고 막내 아들 준수입니다. 윤지는 현재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재능 있는 패션 디자이너로 그녀의 작품은 강남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두 딸은 꿈과 덕력을 위해 광주를 떠났지만 저는 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점점 줄어드는 웃음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막내 아들 준수는 두 딸이 서울로 떠난 후 저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준수는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광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준수는 가까이 살며 자주 저를 도와주고 무거울 일은 대신 해주곤 합니다. 어느 날 준수가 민서라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민서는 참 단아하고 상냥한 사람이었으며 그 미소는 보는 사람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한복 가게를 운영해온 집안이었습니다. 준수와 민서는 친구 결혼식을 준비하러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서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줄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처럼 저도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잘 꾸리길 바랐습니다. 민서가 저희 가족의 며느리가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집이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화목했던 순간들로 그 후에는 점차 다가오는 거리를 느끼며 마지막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가 내린 결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행복을 위한 싸움이 교차하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서가 처음 며느리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상냥했으며 제가 말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가끔은 저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감탄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둘은 주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그녀에게 어릴 때부터 익혀온 김치 담그는 비법과 떡 송편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특히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는 아침부터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민서가 익숙하지 않은 전통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요리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나를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따르고 존경한다고 느꼈고 민서 역시 나와의 시간을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준수의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민서가 저에게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저는 당연히 기꺼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하고 싶은 메뉴와 장식을 상세히 설명할 때 저는 그녀가 정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기뻤습니다. 그 주 내내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거실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그녀가 얼마나 감사를 표할지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파티 당일, 민서는 화사한 옷을 입고 집안을 밝게 비추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직접 음식을 세팅하는 줄 알았지만 그녀는 손님들을 환영하고 대화에 집중했으며 실제 준비는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저는 그날의 즐거움을 되새기며 민서가 감사의 말을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는 준수에게 엄마가 준비한 파티가 좀 더 세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바늘처럼 제 마음에 찔렸습니다. 물론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모습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 노력을 폄하하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서와의 관계에서 점점 미묘한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우리 사이의 대화는 예전만큼 깊지 않았고 그녀가 제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제가 추천한 전통 요리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뒤돌아서면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라며 다른 메뉴를 선택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제 역할이 점점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서와 함께했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단지 의무감으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오고 집안 곳곳을 꾸미며 민서와 준수에게 완벽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거실에는 형형색색의 풍선과 생일 현수막을 걸었고 부엌에서는 몇 날 며칠 동안 김밥, 잡채, 불고기, 떡 등을 만들어 냉장고를 꽉 채웠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케이크는 하얀 크림과 생딸기로 장식했고 그 위에 준수야 생일 축하해 라는 글씨를 초콜릿으로 써서 마무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준비가 민서에게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할 거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생일 파티 날, 민서는 단정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손님들을 환영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준비한 모든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듯했습니다. 민서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고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준비하고 차리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는 단지 지시만 할 뿐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돕거나 제 노력을 인정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파티의 활기를 지켜보며 민서가 조금이라도 제게 고마움을 표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녀는 그저 손님들의 칭찬과 관심에만 몰두한 채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저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며 홀가분함과 동시에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민서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 민서가 제게 다가와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한마디만 해줬다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준수와 민서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준수에게 오늘 파티가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정성과 사람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민서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민서가 제 노력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며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서는 저에게 평소처럼 상냥하게 대했지만 저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던 건 단지 제 기분 탓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민서와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미묘한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준수와 민서의 결혼이 가족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제 기대가 점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그저 민서와 준수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난 후부터 민서는 점점 더 자주 저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산다거나 준수와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녀가 어머니, 이번에 아이들 방에 필요한 가구를 사야 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할 때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도와주곤 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자식과 며느리를 돕는 일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민서의 요구는 점점 더 민번해지고 금액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저를 따로 불러 앉히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번엔 정말 중요한 기회라서 어머니께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1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고 저는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한다는 것에 내심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꽤 컸기 때문에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큰돈을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도와주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민서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연히 민서가 그 돈으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녀가 저를 속이고 그 돈을 사치품에 쓴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만의 의심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준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저는 또다시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점점 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제가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또다시 돈을 요청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서가 제게 약속했던 대로 돈을 제대로 사용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전에 빌려준 돈의 사용 내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산 것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정말 필요했던 일이니? 그 순간 민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니가 그걸 왜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업을 하든 제 필요를 위해 쓰든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데 그렇게 따지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으셨어야죠. 라고 말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은 저를 크게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존중받길 바라고 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와준 거야.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믿음을 저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대화를 들은 준수가 거실로 들어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민서는 오히려 준수에게 어머니가 나를 의심하고 괴롭힌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가족의 평화는 어디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밤으로 남았습니다. 민서가 저를 찾아와 밝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동안의 오해와 거리감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함께 동의하며 함께 외출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민서는 밝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고 웨이터에게 메뉴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싼 요리를 여러 가지 주문했으며 고급 와인까지 추가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즐겁게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려는 마음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 기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응시를 기다리는 동안 민서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화에 집중하기는커녕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하러 몇 번이나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그녀가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절정은 식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민서는 천연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데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워서요. 계산서를 받아든 저는 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서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족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혼란스러움과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민서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웃겨요. 우리 시어머니 참 구식이면서도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몇 마디 칭찬하면 뭐든지 해주시거든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실망감과 분노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민서가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질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지만 제 마음은 그 침묵 속에서 더욱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서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저를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저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계속해서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딸 윤지와 수연이 서울에서 저를 보러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 두 딸을 보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우울함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내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을 두 딸이 눈치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윤지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딸들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자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서와의 갈등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윤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참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데 며느리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다니 말도 안 돼요.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우리가 나설게요. 수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가 더 이상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나설게요. 두 딸은 즉시 가족 식사 시간을 잡아 민서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일이 더 복잡해질까 걱정했지만 딸들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윤지와 수연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도 윤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 씨, 할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민서 씨를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아시죠? 하지만 민서 씨가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윤지의 단호한 말에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족을 위해 부탁드린 건데요. 라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서 씨, 그건 가족을 위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고 계세요? 민서는 더 이상 천진난만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억지로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죠. 민서 씨, 우리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더라도 민서 씨가 이를 이용하려 했던 건 변하지 않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준수는 머리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쩔 바를 몰랐지만 딸들의 말이 제 대신 나서준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조금은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앞으로 가족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가족이 다시 원래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준수는 조용히 민서가 저에게 빌려갔던 돈의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서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요청들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위해 빌려갔다던 돈이 명품 가방과 고급 스파 이용료에 사용되었고,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던 비용도 사치스러운 개인 소비로 들어간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수는 충격을 받았고, 모든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민서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저녁, 준수는 민서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고, 민서도 이를 눈치챘는지 살짝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서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준수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도 태연한 척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수는 준비해둔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빌린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해봤어. 내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민서는 한순간 놀라는 듯했지만 곧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돈을 빌렸으면 내 방식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준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민서야, 어머니는 내 말을 믿고 도움을 주셨는데 내가 그 신뢰를 배신했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민서는 더 이상 조용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너는 항상 일만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내가 필요한 걸 채워주지 못하면 내가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셨는데 왜 내가 문제 삼는 건데? 준수는 그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이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채우지 못한 문제가 아니야. 가족을 이용하고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거라고. 이렇게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준수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못 참겠으면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그녀의 말은 준수에게 있어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결심한 듯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내가 진심으로 그런 선택을 원한다면 난 받아들일게. 그날 밤, 준수는 가족들에게 민서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서의 태도를 더 이상 참아내지 않으려는 준수의 결단이 옳은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수는 공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그 서류를 보고 놀란 듯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잘 됐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준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또 한 번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준수는 민서와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고 저는 그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서와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결혼을 유지하려 했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 과정은 저희 가족이 진정한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준수의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민서가 집을 떠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고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나 기대했던 며느리와의 관계가 결국 이런 결말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지와 수연은 제가 겪은 일을 지켜보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두 딸은 제가 광주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랑 가까이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지내셔야죠. 윤지가 말했습니다. 수연도 거들며 맞아요. 엄마, 이제 우리도 어른이니까 엄마가 우리에게 기대셔도 돼요. 두 딸의 따뜻한 말에 저는 오랜만에 안심하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딸이 힘을 합쳐
서울 근교의 조용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저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광주에서의 생활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윤지와 수연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준수도 시간을 내어 자주 방문해 주었습니다. 특히 준수는 힘들어 보이지만 한결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더 자주 찾아올게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문득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민서와의 갈등, 그리고 제가 침묵을 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일찍이 문제를 이야기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내가 침묵했던 것이 결국 이런 결말을 초래한 건 아닐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아온 시간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스스로 답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의는 반드시 한계를 가져야 하며 때로는 침묵보다 단호한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제가 그때 말을 꺼냈더라면 민서와의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가피한 결말을 앞당겼을 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침묵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혹은 제가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